질문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질문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형태로 답을 찾는가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1차원적인 공부는 책 하나 보고 책에 나온 답을 외우는 거는 쉬운 종류의 공부예요. 근데 이 책에 나온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학자는 어느 시대에 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답을 했을까? 이걸 수학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이 방정식 안에 이런 답이 있다는 걸 유추했을까? 아니면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면서 뭔가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관찰을 하면서 이걸 찾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탐구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한계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멘델이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교배를 시키고 기다려가지고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이런 형태로 가기도 했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뇌의 안을 들여다보거나 유전자를 보게 되면은 PCR, Polymer Chain Rea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도 아주 작은 조각도 증폭시켜가지고서는 그 특정 DNA가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그 각각의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답을 외거나 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어떻게 나왔을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그 다른 질문들에서 어떠한 그 정말 허를 찌르는 되게 좋은 질문들이 있는가를 내가 여러 논문을 읽고 여러 연구들을 보다 보면은 나도 배우는 게 많아서 사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다른 연구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 1년, 2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문들을 특정 분야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감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공감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지,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뇌 영상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지, 아이들을 관찰해서 연구를 하는지, 실제로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그룹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는지, 아니면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들을 대상으로 뭐 연구를 할지, 이 과정에 있어서 일단 방법론을 생각하면서 공감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공감을 연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다 보면, 적어도,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시도된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근데 좋은 질문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은 남이 하지 않았었던 질문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론이나 답은 제외하고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안에 담겨 있어요. 질문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를 안 상태에서 질문했는지. 참고로 가장 나쁜 질문은, 이건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정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공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답을 해도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서, 나는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잘못 공부하고 또는 일부만을 알고 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의 조건 중에 하나는 또 가정을 빼고 정말 핵심을 질문할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는데 사이코패스는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공감이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좋은 질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공통의 지식이 없는 가정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갈 수도 있고 해서 가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항상 어렵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좋은 질문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공감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는 게 없더라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걸 측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지식 레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되게 많이 드러나서
어쨌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가정을 빼고 정말 핵심적인 걸 질문의 형태로 내 아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자, 일단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다 맞는 진리라고 하는 걸 이제 유니버설 트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틀릴 수 없는 그런 진리. 근데 보통 과학의 경우에 그런 유는 배제를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사실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무조건 맞는 진리는 사실 종교에만 존재하고 과학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진리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다 모든 걸 의심하고 시작하면은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이 닿아서 우리가 여기 위에 디디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서로 동의하자라고 하는 걸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라운드 트루스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유니버설 트루스, 그러니까 변함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 신 같은 거, 이런 거는 배제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지고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거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긴 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현재 지식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진리를 일단은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업데이트가 되고, 아니면은 이게 맞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게, 일정 패러다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여전히 고전 역학에서 존재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 진리처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트루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 어떤 계 안에서 동의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잖아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실수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사칙연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동의를 하죠. 근데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다른 수학 시스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자연수와 실수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허수의 영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수학 시스템을 좀 넓혀가지고 본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수학적인 시스템 안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삼는 그 레벨과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에서 삼는 레벨과 화학에서 삼는 레벨과 물리학에서 삼는 레벨이 다 다르고, 사실 재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은 화학을 기반으로, 화학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물리학은 또 수학과 논리학을 기반으로.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 과학적인 컴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학과 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는 무언가를 증명한다든지 반증한다든지 할 때 논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때 어떤 3단 논법이라든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사용한 툴이니까 이 툴조차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고서는 어떤 연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학자는 유니버설 트루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는 계속 일을 하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거는 어떠한 우리가 정의된 시스템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나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 증거가 그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쌓이는 어떤 증거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론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는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오랫동안 뇌과학자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는 그 우리 삶의 모든 판단과 감정과 어떠한 그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경우에는 그게 업데이트가 돼서 체화된 인지라고 해서 몸과 뇌가 함께 일한다라는 것들도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가정은 그 우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가정이 담겨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과학하고 유사과학을 비교하면서 유사과학은 항상 답정너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을 수 있는 증거가 뭔가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연역적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자로는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오히려 쉬워요. 귀납적 방법은 인덕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명제가 어떠한 참인 명제들 또는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 이것도 맞네라고서는 계속 얹어가면서 가는 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죠. 내가 말하자면은 디딜 수 있는 어떤 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내 지식을 넓혀간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그 귀납적 방법. 근데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10가지는 맞아. 또는 요 시스템 안에서 요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혹시 틀린 게 있나? 또는 여기에 맞나? 라고서는 오히려 이제 맞는 게 뭐고 틀린 게 뭐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루,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체크해 나가는 방법.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아주 뭉뚱그려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디덕션 또는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죠. 둘 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논리학에서. 자, 근데 일단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구분이 되는 것과 과학과 유사과학 구분하는 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납법과 연역법은 과학적 방법론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차이고, 근데 비슷하게 나뉜다고 보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과학과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더 큰 레벨 안에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신령은 존재해. 라고 답을 정해놓고, 야, 산신령처럼 보이는 것들을, 뭐 산신령의 영향력이라고 찾아지는 것들이 뭔지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사과학, 비과학에서 시작한 거. 또는 산신령은 너무 번데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웃긴 월드 힐러 컨퍼런스 같은 데 갔었는데 가끔 어떤 어이없는 사람들이 오냐면은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네 몸에 손을 10분 동안 놔주면은 너는 살이 10kg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200를 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과학적이래요. 자기 에너지가 전해져서 자기 생각과 사념이 전해지면은 너는 살이 빠지게 되어 있어. 나의 영향력을 받아서 막 이상한 이론을 막 갖다 붙여요. 자, 요거는 유사과학인데 일단은 시작점은 내가 너에게 손을 대면 내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너는 살이 빠지게 되어 있어라는 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온갖 것들을 껴맞춰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참 거짓의 명제 레벨이 아니라 아예 되게 하이 레벨에서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사과학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보리차를 많이 마시면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어.
어, 자, 요 답에서부터 시작하고, 막, 봐요. 이 사람도 보리차 많이 마셨더니 코로나 나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게, 자, 그게 꼭 보리차만의 영향일까? 아니면 보리차가 아닌,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할 수 있겠죠. 보리차가 아닌, 뭐 다른 약을 동시에 복용했기 때문에 나은 걸까? 아니면 자연 치유라고 그래서 보리차를 마시건 마시지 않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낫는 거를 이 사람은 보리차를 마셨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대체 보리차를 마시고 코로나가 나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답에 맞는 예들만을 뽑아가지고 뭐 그 답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도 보리차 마시고 나았대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오는 게 이제 유사과학이나 비과학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를 아이솔레이트해서 뭐 특정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뭐 동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걸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어렵죠. 근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관찰한 결과들을 쌓아 나간다, 관찰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은 말하자면은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미 큰 어떤 답을 정해놓고 가는 이 유사과학과 과학의 차이 그 레벨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 안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알고 있는 것들을 기반해서 뭐 A면 B, B면 C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 건가, 아니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A, B, C, D, E가 있으면은 이건 A에 해당하나, B에 해당하나, C에 해당하나 라는 형태로 이제 요것들을 체크해 나가나라는 차이라서, 연역적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체크해 나가는 방법이다, 또는 그 안에서 틀린 거를 지워 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었는데, 귀납법과 연역법은 둘 다 과학적인 방법론 안에 있는 툴이고, 유사과학과 과학은 그냥 처음부터 어떠한 그 증거를 기반으로 내가 이론을 만들어 나가니, 아니면 어떠한 이론이나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을 골라 나가냐라는 방법이라서,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방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검증된 것들을 기반으로 그 집합 안에서 내가 체크해 나가냐, 아니면은 하나하나 집합에 들어가는 개수를 늘려나가냐, 이 차이가 이제 귀납과 연역의 차이인 거지, 유사과학과 과학처럼 큰 레벨에서의 차이가 아니라서 둘의 카테고리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은 물리학자에게 하세요라고 답변을 하기는 합니다. 김상욱 교수님한테 하세요. 설명을 되게 잘해줄 수 있으니까. 라고, 이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 연력학 제2법칙, 이 너무나 그 대단한 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정보이론이나 굉장히 많은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단 한번 그 공식 없이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면, 고립된 계, 그러니까 닫혀있는 한 시스템 안에서의 엔트로피는 결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만약 감소하려면은 연결된 다른 시스템의 그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지만 요 특정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체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엔트로피는 어느 한 시스템의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 퍼져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한번 에너지가 퍼져 있으면,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다시 모아가지고서는 컵에다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일단 이 퍼져버린 에너지, 이 에너지의 경우에 이거를 다시 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자체는 더 무질서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마음대로 전환하거나 무한 동력 기관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이유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흐름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고, 에너지는 항상
질서가 높은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흐른다.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레미 리프킨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재밌는 책이에요. 엔트로피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고 인사이트도 많고 뭐 썰로서 되게 재밌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진짜 물리학자들의 경우에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보고 있고요. 저도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해석하면서 재밌게 보는 거는 몇 가지 책들을 조금 더 다루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무질서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부피와 압력, 그 다음에 정말 이 연력학적으로 이 물리 법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오는 그 공식, 수학 공식을 똑같이 정보에 대입하자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엄청난 천재 클로드 셰넌입니다. 정보이론. 정보이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같은 생각을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과 에너지가 아닌 정보로 치환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정보 역시도 불확실성이 높은,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정보의 영역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확실성이 높은 정보로 가는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정보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 생각을 클로드 셰넌하고 앨런 튜링이 이제 하기 이전에 앞서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알고 있는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슈레딩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아버지 물리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를 써요. What is life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되게 재밌는 철학적인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슈레딩어는 물리학자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생명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 게 생명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엔트로피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와 반대된 형태로 말하자면은 엔트로피가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엔탈피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는 걸 하고 에너지를 소모를 해가지고 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높여놓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말하자면은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생명체라는 시스템은 질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도가 높아져 있는데 대체 이 생명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존속이 되고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고, 이 안에 코어 개념 중에 하나는 질서도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에너지의 측면에서만 본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생명체 안에는 정보 역시도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응축된 상태로 다음 시스템에게로 또 전달되는 유전자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전자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 책을 썼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한데, 다시 돌아가자면은 연력학제 이 법칙에서 엔트로피의 증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질서도가 한 닫혀있는 시스템에서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단순히 열과 에너지로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정보 응축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예요? 뇌고,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되게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과학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데 칼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인지과학자인 뇌과학자가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이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데 연력학자 이 법칙에 근거한 엔트로피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엄청나게 흥미로운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1대1로 치환이 가능한 건 아닌데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랜덤한 이벤트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내가 상상하던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프라이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건 세상이 다르네? 그럼 에너지를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델을. 그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 액션을 통해서 발견을 해나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세상에 일어난 변화는 이거니까 세상은 이런가 보다라고서는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요 자유 에너지라고 하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이 업데이트,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 레벨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뇌가 이거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는 그 방식을 수학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이 칼 프리스턴을 제가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 이론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이론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걸 수학 공식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의식이라는 거는 의식이 없는 상태, 돌이나 나무나 이 세상하고 봤을 때는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상태고,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봤을 때 열로 설명하건 에너지로 설명하건 정보로 설명하건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이 응축되어 있는 그 질소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해석할 때 이 연력학적인 법칙이 너무 흥미로운 이유는, 같은 그 수학적인 그 공식,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그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단순히 열과 에너지와 부피와 압력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거를 정보에도 적용을 하고 요거를 인간의 의식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장선에서 재밌는데, 이게 제가 조금 횡설수설 설명한 것 같아서 이거를 훨씬 더 잘 설명한 책이 쉴딩어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고요. 이건 제 옛날 거의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래도 아직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야기처럼 클로드 셰넌과 앨런 튜링의 이야기를 적은 게 제임스 글릭의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과학 저술가가 정말 잘 써요.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가 익숙하시다면 칼 프리스턴 찾아보시면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왜 위대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걸로 시간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 또 생명이라는 존재 안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우리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모든 이 질문에 요 연력학제 이 법칙에 기반한 여러 가설들이나 사고들이 답을 줄 수 있다는 법에서, 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법칙 같습니다.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요. 나름대로 찾아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접점들이 나오는 정말 흥미로운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도 매번 읽으면서 와 하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정말 그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했는데, 매번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계에 부닥치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영역은 물리학자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DNA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뇌가 생겨났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DNA라는 건 정말 본능대로, 말하자면 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뇌가 생겨나면서 외부 세상하고 인터액션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세대 안에서 타고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내가 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게 뇌를 통해서 그 세상을 학습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화라고 하는 거, 그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레벨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업데이트한 지식이나 정보 자체가 유전자를 들어가지 못해요.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라는 거는 유전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업데이트된 지식과 정보 자체가 본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 시스템이나 이 지식과 정보라는 거는 뇌의 레벨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유전자를 다시 돌아가서 남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할 때 기록 수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혁명이었는데, 종이로 남기거나 책으로 남기거나 어딘가에 써서 누군가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남겨놓는 형태로 우리가 업데이트된 지식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과학적인 방법은 뇌의 레벨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을 거고, 그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방식이라는 게 오니까 우리가 이걸로 차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 설계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경험이 쌓여진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남겨져 있는 기록 수단은 결국은 우리가 읽는 책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디지털화 되기도 했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문화와 사회의 이 정보가 남겨진 거죠. 그래서 그 인류 진화의 그 기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인류 이전의 생명체에서는 DNA에서 뇌가 생겨나고, 그 뇌가 사회적 뇌로 가면서 한 개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냥 그 개체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록의 형태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 가족에게, 부족에게, 우리 사회에게 문화의 형태로 그 지식과 정보가 남겨질 수 있게 된 것이 결국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cultural evolution,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뇌와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유전자와 그 DNA의 레벨이 아닌 어떤 책과 이야기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뇌의 레벨에서 단순히 뇌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집단 안에 그 정보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이 과학적인 그 사고방식이 진화할 수 있었던, 과학적 방법론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라서, 그게 한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레벨로 다시 내려가지는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생겨나면서 어쩌면은 이 정보를 다시 DNA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DNA 자체를 정보 저장 수단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컴퓨터 서버가 그 운영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나 에너지 소모량에 있어서나 정말 압도적으로 몇천 배, 몇만 배 효율적인 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시스템 안에 DNA거든요. 문제는 DNA가 계속 변하기도 하고 정보가 소실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서버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변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이나 이 서버들은 정보를 읽고 빼고 또 넣고 쓰고, 이게 또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DNA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의 양을 그 DNA에 저장했다 뺐다 할 수 없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성공한 게, 그 도서관 하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사실은 이 조그만 에펜도르프 튜브 안에 있는 DNA 몇 개 저장하는 게 가능해요. 정보의 압축 자체는 사실 DNA로 저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읽고 쓰고 하는 것과 이 정보 자체가 얼마만큼 소실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긴 했지만, 그 미래의 저장 수단으로 하나로 다시 DNA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DNA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레벨에서. 자, 정리하자면, 본능이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도록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별에 있어서 다시 유전자의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자의 진화는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아주 작게 느리게 진화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나야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 그 세대가 오고,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반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 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 업데이트가 되고, 몇 세대 안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능력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둘의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장 고도화됐다, 뭐 인간이 달다라는 걸 자꾸 보는 건 사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SF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쥐가 우리가 모르는 고도화된 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 쥐들이 연구를 한다면은 쥐의 뇌를 가장 상위에 놓고, 말하자면은 인간이나 원숭이나 침팬지를 오히려 하위에 놓고 분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쥐 대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사실은 실험의 주체는 쥐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간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하는가를 쥐들이 관찰하고 있었던 건데, 인간이 너무 멍청해서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소설에서 적고 있기도 해요. 재밌는 상상이죠. 그래서 뭐 그거를 약간 사이드에 두고, 인간은 답으로 돌아와서 왜 인간의 뇌가 다른 포유들과 다르게 진화하였는가라고 보면은, 바로 전 질문에서 답한 거랑 비슷한데, 인간의 경우에는 사회적 뇌, 사회적 지능으로 진화를 하면서 다른 존재들과의 차별성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다른 동물보다 다른 개체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내고, 어떠한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경험한 걸 다 경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아니면 누군가 직접 이야기해 줄 때, 이 지식과 정보가 그 사람의 뇌 안에 이야기라는, 언어라는 걸로 압축이 돼가지고 그 뇌에서 다시 이렇게 퍼져서 그걸 이해하고, 지식이 다른 뇌로 전달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레벨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다른 개체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다른 포유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개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다른 포유류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고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인간들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화라는 걸 얘기할 때는 살아남는데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의 뇌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때 생겨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발전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이 잘 작동하는 문화와 집단이 더 생존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약간 해석의 영역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사람들이 그 여러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다 비교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인정받고 발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노래, 뭐 춤, 그다음에 그 K 컨텐츠라고 불리는 뭐 작품들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나 느낌이나 감정들이 감독과 스태프들과 통해서 이제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역시도 집단지성의 발현이지만 이게 잘 발현된 쪽이 잘 팔리고 많은 호응을 얻는 거고 그러한 집단지성의 발현이 조금 잘 안 되는 쪽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의 속도가 느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컨텐츠를 기반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과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끼리 서로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적용된 영역이 우주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주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과학자가 한 영역에서만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학자들, 컴퓨터공학자들, 뭐 인공지능학자들, 물리학자, 엔지니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주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항공우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암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뭐 어느 한 과학자가 해낼 수가 없는 영역에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들을 주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이 그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진화라는 건 결국 그게 쓸모가 있어야 살아남는 데 도움이 돼야 진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였을 때 더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죠. 여기서 사이드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더 하면요.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그 다르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그 질문이에요. 반만 말하면요. 타고났을 때 생물학적인 해부학적인 시스템만 보면 남녀의 뇌는 달라요. 크기나 용량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부위들이나 뭐 이 차이들도 보고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남녀의 뇌가 그냥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 봤을 땐 다른데 그렇다면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지능 수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능력이 차이가 있을까? 요게 되게 재밌는 파트인데 전 세계 어느 집단 어느 문화 어떤 뇌를 연구해도 둘 사이에 유의한 지능 차이나 기능 차이를 그러니까 유의한 지능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남성의 뇌의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성의 뇌의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둘의 해결 방법이 다르지만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는 뭘까요? 결국 남녀가 어떻게 보면은 커플이 돼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둘의 뇌가 만날 때 생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남녀가 이제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집단의 지능 차이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둘이 합쳐졌을 때 생기게 되는 플러스나 시너지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 연구를 할 때 되게 흥미로운 거는 공통적으로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는 게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남녀 비율이 적당히 섞여 있을 때 집단지성의 발현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집단보다 여성의 퍼센티지가 높은 남녀 비율이 적당히 잘 섞여 있는 집단이 집단지성의 발현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논리를 위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왜 뇌에 굳이 많은 편견과 편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굳이 그런 편견과 편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그 편견이나 편향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편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진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알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경작하고 먹고 사는 게 그냥 용이했다. 근데 내가 굳이 다른 농작물을 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굳이 농작물을 이렇게 추수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먹고 사는데, 다른 데를 탐험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수렵 활동을 하면서 동물과 싸워가지고서 사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봤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행동하는 게 그런 세상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굳이 막 사냥하러 가거나 새로운 방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해가 되거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것들을 가져가려는 본능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뇌의 경우에도 내가 이미 이제 세상을 볼 때 만들어진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칼 프리스턴의 프리 에너지 방법에 의한 그 의식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다양한 뇌과학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게 통한다. 큰 문제 없다.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쪽이 에너지 소모가 있어서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그걸로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내가 굳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델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준 거는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빛이 파동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빛이 입자라는 데이터를 그 과학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파동인데? 라고 했을 때 뭐 굳이 입자라는 증거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예는 조금 어렵긴 한 게, 과학자의 경우에는 이게 빛이 파동이다 입자가 일반 사람에게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나 관심을 가질 그 부분이지. 근데 과학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기본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잘 먹고 살고 연구하기 위한 또 방법이니까 결국 그렇게 새로운 거를 찾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겠지만, 그냥 일상 속에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론과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굳이 그걸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 뇌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어스, 그러니까 내 집단 외집단 편향이라는 게 심하잖아요. 말하자면 나랑 친한 사람이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이 말해주는 거는 틀린 것 같고, 이거 역시도 결국 내가 얼굴 보면서 계속 마주치게 될 사람이 예전에 오랫동안,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몇백 명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주 볼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역시 살아남는데 결국은 더 유리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왔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한 거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만나는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업데이트 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계속 그런 편향을 가지고 살 때 PC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지들도 생기는 거고, 말하자면 업데이트 해야 되는, 세상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업데이트 해야 되는 니즈가 지금 많이 생겨난 거지만, 우리의 뇌가 지금처럼 프로그래밍이 되던 시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향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뇌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편견 없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들은 뇌가 다른 사람들의 뇌와 어떤 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예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연결들을 뇌에서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뇌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뇌에서 특정 사물을 봤을 때 반응이 항상 패턴화돼 있어서 똑같다고 한다면, 사물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연결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뇌의 다른 부위들을, 다른 연결들을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다르게 보면 이걸 이제 탐험가의 뇌라고도 부르는데, 도파민 수용체의 경우가 약간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어떠한 새로운 학습이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보상 호르몬이 분출되는 정도가 좀 다른 사람들의 경우가, 심해지면 ADHD나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로 간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지만 집중을 못하니까, 다르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사람들, 탐험가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에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다, 거의 90% 이상 ADHD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하다가 끝낸 그림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끝낸 그림은 명작이 됐지만, 이 일을 하다가 놔두고 딴 데로 가고 딴 동네로 가서 또 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걸 하다 저걸 하다 이걸 하다 그냥 평생 동안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세상으로 보면 ADHD, 근데 본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빈치가 굉장히 새로운 발견을 많이 하고 새롭게 엄청난 뭐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면 뭐 뇌가 도파민 수용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학습하고 어떤 것에 보상을 얻는가가 조금 다르게
와이어링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새로운 연결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견 없는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요. 내가 비효율적이에요. 에너지 비축해놓고 배 나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굳이 운동 안 하고 계속 살 수 있으면 몸은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성인병에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일부러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뇌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면 원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굳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쪽을 뇌는 우리는 선호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뇌를 괴롭히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겠죠. 그냥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뇌는 그냥 어차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선택을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유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안 하고 그냥 판단을 먼저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유들이 나중에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을 뇌스캐너에 넣고 어떤 판단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말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스스로에게 느끼기는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만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런 이유로 로또 당첨이라 생각이 들어서 2번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 안에서 이제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나는 2번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딱 느낌상 그냥 2번이 맞는 것 같고 안 바꾸고 싶었고 그걸 왜 안 바꾸려고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막 확률적 판단이나 많이 생각해보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로또 당첨이라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생각이야. 얘는 선선택 후판단. 인간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저렇게 껌을 저 따위로 씹는 인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원래 마음에 안 들었고 뭐 내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또는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뭔가 거부감이 들어서 싫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짭짭대고 소리를 내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껌을 씹는다든지 뭐 특정 행동을 보이면은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이유로 붙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판단은 되게 빨리 몇 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영역이에요. 사실은 뇌과학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분이 실험을 하면서 내가 버튼을 언제 누를지 선택을 하고 눌렀거든요. 근데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바늘 하나가 돌아가는. 그럼 당신이 언제 선택을 했는지 결정하고 누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피험자가 내가 시계가 3시에 갔을 때 난 눌렀어 라고 나중에 답변하겠죠. 근데 뇌에서는 3시가 아니라 이미 1시에 이제 과학자들은 보고 알고 있었던 거, 이 사람이 누를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3시에 그 결정을 내렸는데, 과학자들은 뇌 안에서의 선택은 이미 1시에 내려졌어. 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택이라고 내가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역시 이제 시간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너는 자유의지가 없어. 너의 뇌가 다 결정 지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많이 논박을 하다가, 저는 이제 요 방향을 결정해 난 것 같아요. 나의 뇌가 결정을 했건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건 둘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뇌도 나의 일부지만 나의 뇌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믿는 게 뇌 안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작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걸 넘어서서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특정 뭐 마오 A, 마오 B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유전자 변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특정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거 이런 거 어쩌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감형을 해줘야 될까요? 자기의 의지로 살인을 한 게 아니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센 벌을 내려서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도록 해야 될까요? 판사들한테 이 실험을 했더니 둘 다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법 철학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냐가 처벌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알코올 마시거나 또는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감형 처분을 내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했으면 살인이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온 거면 과실치사다 뭐 이런 형태로 둘의 처벌이 다르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에서도 자유의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모두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제 뇌과학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지만 그 믿음은 결국 허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꽤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심지어 이런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어깨나 아니면 내 뇌의 일부에 이제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해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있는 생쥐를 죽인다고 칩시다. 이게 되게 비윤리적인 실험이지만, 자 근데 내가 버튼을 내 의지로 누르면 내가 눌러서 쥐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전기 자극을 줘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뇌에다 자극을 줘서. 그러면 그냥 움찔해서 누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기 자극이 내 손가락 움찔해서 누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극이 나에게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우깁니다. 내 의지를 눌렀어. 사실은 내 의지를 누른 게 아니라 누르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눌렀다고 내 판단을 내가 해석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일단 어떠한 선택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내가 거기에 이유를 붙여서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런 이유를 했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의 해석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구체적인 예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실은 인간의 경우가 내 판단이고 나의 의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내 환경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믿도록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인데요. 이제 뇌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극좌 테러리스트들과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완전 달라요. 한쪽은 그쵸, 완전 다르죠. 극좌와 극우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극우 테러리스트의 경우는 외국인들 다 나가! 이거고, 극좌 같은 경우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다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남녀노소 평등하게 모두에게 먹을 걸 나눠줘!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둘이 완전 다른 그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극좌 테러리스트가 되느냐, 극우 테러리스트가 되느냐는 결국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의 환경의 영향이 제일 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래부터 나의 의지로 나는 이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지만, 그 영향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결국 나의 신념을 드라이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100%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반 이상, 60, 70% 이상 집단과 환경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늘 저희 아내와 여튼 논쟁을 벌이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근데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는 아이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에 그 정의가 부모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그래서 미국과 또 유럽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거나 혼자 학교를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그냥 도로 상황이나 어디 도시에 혼자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부 주에 따라서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막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특정 지역들이 있어요. 전체 미국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그냥 7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어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야, 너 혼자 학교 갔다 오고 너 오후 내내 너 혼자 애 데리고 저기 가서 물건 사오고 뭐 하고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방치가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아이의 자율성과 자립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사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요게 보면은 와, 야,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위험하게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마다 다를 겁니다. 골목에서 아이 뛰어놀게 하는 것도 예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저 부모가 무책임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큰 답으로 보면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지만 어느 선까지가 위험한가에 대한 판단은 각 부모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마이쮸나 하리보를 먹는 것까지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충치의 위험도 위험으로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투머치라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도록 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위험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논리가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판단은 어디까지가 위험한가라고 하는 나의 선, 이거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의 부모 같은 경우, 독일 부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의 삶을 모두 다 부모가 결정해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이 아이에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잘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의 경우에는 호환성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의 다른 또래 집단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만큼 공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뭐 집을 나갔다더라고 되게 특이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다른 아이들과 공통 분모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TV도 못 보게 하고 게임도 못 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TV에 뭐 누가 나왔다 나 뭐 봤어 개그 콘서트 흉내내고 하면은 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분리 자체는 뭐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나 지금은 뭐 도움이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였을 때는 되게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의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에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교류를 하려면은 주변 아이들의 어떤 중간값 또는 주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과 나도 어느 정도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과 얼마만큼 어울릴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립성을 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위험한 게 정말 목숨을 잃거나 몸이 정말 다치는 정도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그냥 그 위험을 스스로 경험해 보아야지만 본인이 가장 잘 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뜨거워 절대 만지지 마라고 그 찻잔을 매번 말해줄 때 아이가 오히려 뜨겁다는 걸 모르고 엄마 없을 때 엎어가지고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니까 오히려 한 번은 이거 뜨겁다 만져봐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말 안 듣고 만지면은 스스로 만지고 아 뜨거 하면은 알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음에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이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나 큰 위험이 아니라면은 작은 위험이나 도전들은 충분히 경험을 하는 게 그걸로부터 막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또는 특정 기업에서처럼 이런 그 성과배분 직급제 연금 서열이 정확하게 규제된 직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혁신이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최근에 친한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국공립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로 옮기시면서 아니 대체 이 좋은 학교를 왜 옮기셨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안에서 혁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란 답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혁신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나와 공감하고 있는 주제 또는 나 말고도 여기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 다른 나의 동료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잡고 연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그게 사실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긴 이유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그 여건이나 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노조를 통해서 권리를 찾기 위함이고 이걸 바꾸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 로비 조직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혁신을 혼자 만들기는 어려워서 이걸 같이 만들 수 있는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이것들을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한 나라의 정부를 바꾸는 거 역시도 우리가 촛불혁명 때 봤었지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아무리 그 바꾸기 어렵고 정해져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조직 안에서의 혁신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을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면은 바뀔 수가 있고요. 나 혼자만 움직이게 되면 어려워서 결국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바꾸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여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들이 함께 그 공감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가의 부분을 생각하는 게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기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시스템이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본의 뭐 장인 정신 되게 높이 추앙받았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요즘 와가지고는 그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나 말하자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장 찍는 것 같은 경우는 관성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날인 찍잖아요. 종이 접어가지고 저는 진짜 싫어해서 다 전자서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그 자체에 또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안 해서 좋아지는 그룹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혁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어떤 노하우가 쌓여온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쉽게 바꾸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가져가게 돼요.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자면요. 독일의 경우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말하자면 메르켈이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기 퇴임시키고 전문직 엔지니어들이나 이 종사자들의 경우에 그 인원 감축을 했어요. 근데 독일의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정부와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오히려 파트타임을 여러 개를 돌리면서 내 봉급이 줄어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2밖에 안 받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잘리지 않고 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연대하는 그런 형태의 무브먼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조기 퇴임시키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쉽게 교육시켜가지고 길러내는 게 어려운 전문가들인데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벌 벌더라도 어떻게든 버티자 모드로 갔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뭐 2년, 3년 그렇게 버티면서 가기는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3년 넘기지 않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미 잘렸고 이미 퇴임했고 이 사람들을 다시 회사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전문 인력이 갑자기 부족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길러내야 되는데 이게 또 몇 년 걸리는 과정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solidarity, 그러니까 그 연대하고 임금 동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적게 받으면서도 파트타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의하면서 말하자면 노조 측과 기업 쪽과 정부가 다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베팅이 성공을 해서 갑자기 이제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났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조조정하고 자르고 약간 미국, 영국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에는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혁신의 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버텨서 잘 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냥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인가 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일단 저희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임기응변 능력이 강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가 되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성공 뒤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버텨오고 투자를 아끼지 않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모든 부모들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 전체 역량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몇십 년이 걸렸지만 저는 그 결실이 함께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상황에 임기응변을 잘하는 나라는 되게 많아요. 중동 국가, 남미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변화가 필요할 때는 선진국들을 보면서 빠르게 가져갈 거 가져가서 대응을 하지만 롱텀하게 그냥 정말 열정이 끊이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는 교육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대한민국 전체가 문맹률이 엄청 낮고요. 뭐 부모 중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부모가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긴 시간 동안 비용을 투자를 한 거예요. 개인의 레벨에서 국가의 레벨에서 모두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하자면 엄청난 리소스를 넣었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게 정말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케이스고 그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적응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고요.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좁은 국토에서 부딪히면서 살아온 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설명 많이 하죠. 항상 열강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적응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뛰어났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MZ 세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밀레니얼과 Z세대가 합쳐졌잖아요. 둘 사이에 그렇게 접점이 많지 않아요. 유일한 접점이 있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저처럼 그 디지털 기술이 막 나왔을 때 이제 10대 뭐 또는 어린 시절 그거랑 같이 보냈던 말하자면 디지털 완전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디지털 1.5세대 정도 되는 그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뭐 Z세대는 정말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난 세대 이 부분에 있어서 둘이 묶이는 게 아마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경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둘의 특성이 하나로 묶이지 않아요. 약간 MZ세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다음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사회 전체로 바뀌지 않고는 그렇게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적어도 이제 Z세대나 지금 이제 다음 세대 느껴지는 건 좀 더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굉장히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특성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발전 같긴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는
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뇌과학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조선일보의 뇌가 즐거워지는 과학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연재하고 있어서 뇌과학 책만 연재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아마 많은 소스를 찾아와 보시면은 나올 것 같고요. 미래 예측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어로 이제 책들을 많이 읽는데 슈퍼 포어캐스터라는 책이 되게 재밌어요. 슈퍼 예측을 하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위즈덤 컬리지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국내 저자 중에서는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의 미래 경영이라는 책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런 미래 예측 업무를 하고 계시는 박사님이 쓰신 미래 공부라는 책도 읽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이제 국내 저자 책이고요. 또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서울대 카이스트의 전치영 교수님하고 홍성목 교수님이 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진짜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이언 스튜어트가 신도 주사의 놀이를 한다. 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확률과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해온 수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고, 특히 베이지의 정리, 제가 좀 다루고 싶었지만 다루지 못했던 어떻게 뇌가 세상에 대한 모델을 업데이트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약간 인문학적으로 뇌과학도 섞여 있고 심리학도 섞여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인데, 요건 또 김경일 교수님이 감수를 같이 해주시고 번역을 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들 좋고요. 뇌과학 관련해서 워낙 많아서 일단 제 북칼럼들을 지난 4년 동안 써온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안에서 재밌는 소스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연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기업 자문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메타버스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의는 그냥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고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 그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대 개념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디바이스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글래스 같은 형태로 내 눈이 보는 정보를 알고리즘이 알고 알고리즘이 직접 눈에 정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해가고 있고, 이게 한 3년, 5년 안에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손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디지털 공간,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정말 머지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걸 엠버디 인터넷, 신체화된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간의 인터넷, 스페이셜 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스페이셜 웹을 얘기할 때는 세만틱 웹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 자체의 의미, 또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과 관련된 정보들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호나 코드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든 기기들과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들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건 이제 의미화된 인터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공간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 걸어다니고 무언가를 보고 어떻게 할 때 이 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기기들과 디바이스들도 역시 같이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세만틱 웹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거를 이제 웹 3.0이라고도 불렀었어요.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가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개념이 또 뭐랑 혼용이 되냐면은, 참고로 이 웹 3.0 세만틱 웹은 AI가 함께하고 있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가는 모든 정보들을 AI가 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인터넷 자체가 어떠한 단어나 코드나 데이터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깊숙이 같이 함께하게 되는 인터넷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게 다 메타버스에 크게 보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혼용돼서 얘기하게 되는데, 웹 3.0하고 웹 3, 그러니까 웹 3, 웹 3.0랑 웹 3가 사실 두 개가 다른 개념인데 혼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웹 3는 뭘 얘기하냐면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도 조금 재밌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딘가 넣고 가입해야 되는 플랫폼 중심으로 들어가는